여기가 어딘 줄 알고 애를 업고 들어와? 여기가 소꿉놀이 하는 데인 줄 알아? 국내 최대 식품 기업 옹골 신메뉴 개발 경연장. 한 남자가 2살배기 아기를 등에 업고 허겁지겁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싼 보따리를 들고 있었죠. 아이가 아파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제발 이 소스 맛만이라도 봐주세요. 바로 그때 경연장으로 들어서던 윤정희 회장이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던 윤 회장이 대체 왜 이 남자를 보고 눈물을 흘린 걸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복이 가득하길 바라겠습니다. 서울 한복판 유리로 높이 솟은 건물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건물 앞에는 단정한 글씨로 옹골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그 이름을 들어보았을 겁니다. 명절이면 집집마다 식탁에 오르는 간장, 된장, 고추장. 그 깊은 손맛을 100년 넘게 지켜온 전통 한식의 자존심. 그곳이 바로 옹골이었습니다. 오늘은 옹골이 1년에 단 한 번 여는 큰 행사가 있는 날이었어요. 전국에 내로라 하는 젊은 요리사들을 불러 모아 그 중에서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을 가려 뽑는 신메뉴 개발 경연. 그 첫 관문인 1차 테스트가 바로 오늘이었죠. 자신만의 소스를 만들어와 심사위원 앞에서 선보이는 자리였습니다. 행사장 안은 이른 아침부터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칼같이 다려진 새하얀 조리복을 입은 요리사들이 줄지어 들어섰습니다. 하나같이 자세가 반듯하고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손에는 값비싼 도구들이 들려 있었고 어깨에는 자신감이 잔뜩 실려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곳에서 배운 사람들이었죠. 그 화려한 사람들 사이로 어울리지 않는 한 사람이 허겁지겁 들어섰습니다. 30살 청년 조현우였어요. 현우의 옷차림은 한눈에 봐도 초라했습니다. 색이 바랜 점퍼는 소매 끝이 닳아 있었고 신발은 오래 신어 코가 다 벗겨져 있었어요. 막 뛰어온 듯 머리카락은 땀에 젖어 축 늘어져 있었죠. 다른 요리사들이 번쩍이는 가방을 들고 있을 때 현우의 손에는 낡은 보자기에 싼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눈길을 끈 것은 그의 등에 업힌 작은 아기였어요. 2살배기 딸 여름이었습니다. 아빠 등에 업힌 여름이는 졸린 듯 눈을 끔뻑이며 작은 손으로 아빠의 옷깃을 꼭 쥐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쏠렸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 뭐야? 애를 업고 왔네. 여기가 어디라고 애기를 데려와.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현우는 그 따가운 시선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한쪽 구석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의 등에 흐르는 식은땀이 점퍼를 적시고 있었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현우에게 그 어떤 모욕도 견뎌낼 만큼 절박한 자리였으니까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행사를 진행하던 담당 팀장이 현우를 발견하고는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비싼 양복을 빼입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현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비틀며 비웃었어요. 이봐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온 거예요? 동냥하러 온 거면 잘못 찾아왔어요. 당장 나가요. 순간 행사장 안에 작은 웃음소리가 퍼졌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현우는 보따리를 두 손으로 꼭 끌어안으며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경연에 참가하러 온 요리사입니다. 신청서도 냈습니다. 그 말에 팀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뒤적이더니 명단에서 현우의 이름을 찾아냈어요. 하지만 그 옆에 적힌 내용을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식으로 요리를 배운 학교도 번듯한 식당에서 일한 경력도 그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으니까요. 동네 식당 설거지와 야간 배달. 현우가 적어낸 경력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
이력서 한번 화려하시네. 설거지나 하던 사람이 무슨 요리 경연이야. 게다가 애까지 업고 와서는. 팀장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비아냥거렸습니다. 주변의 요리사들이 또 한 번 키득거렸어요. 어떤 이는 대놓고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는 더럽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등에 업힌 여름이가 그 소란에 놀랐는지 칭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한 손을 뒤로 뻗어 딸의 등을 토닥였어요. 부탁드립니다. 제가 만든 소스 딱 한 번만 봐주십시오. 맛만이라도 봐주세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습니다. 그 안에는 정성껏 닦아온 유리병 하나가 들어있었어요. 맑은 갈색빛이 도는 소스였습니다. 현우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그의 모든 것이 담긴 소스였어요. 하지만 팀장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여기가 무슨 애들 소꿉 장난하는 데인 줄 알아? 당장 나가요. 경비, 이 사람 당장 끌어내. 팀장이 손짓을 하자 건장한 경비원 둘이 다가왔습니다. 그들은 양쪽에서 현우의 팔을 거칠게 붙잡았습니다. 현우는 끌려나가지 않으려 버텼습니다. 잠깐만요. 이 소스 한 번만 봐주세요. 제발. 하지만 경비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현우가 휘청하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유리병이 그만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다행히 깨지지는 않았지만 보따리에 쌓온 다른 재료들이 우르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정성껏 손질해온 무, 대파, 마늘 같은 것들이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나뒹굴었어요. 현우는 경비원의 손을 뿌리치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고는 떨리는 손으로 흩어진 재료들을 하나하나 주워 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사람들은 멀찍이 서서 구경하듯 바라보았습니다. 누구 하나 도와주려는 사람이 없었어요. 등에 업힌 여름이는 아빠가 흔들리는 게 무서웠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현우의 눈에서도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하지만 현우는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닥에 떨어진 무 하나를 손으로 꼭 쥔 채 고개를 들어 팀장을 올려다보았어요. 그 눈빛에는 비굴함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엇으로도 꺾을 수 없는 단단한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절벽 끝에 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행사장 한쪽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서는 기척에 시끌벅적하던 행사장이 순식간에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길을 비켰어요. 옹고을의 최고 권력자 윤정희 회장이었습니다. 올해로 55,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에 흐트러짐 하나 없는 정장 차림.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걸음걸이에서부터 범접할 수 없는 위엄이 흘렀죠. 정희는 평소 행사장에 직접 나오는 법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어쩐 일인지 예고도 없이 행사장을 둘러보러 나온 것이었어요. 정희의 차가운 시선이 행사장을 천천히 훑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현우와 그 등에서 울고 있는 아기, 흩어진 재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졌습니다. 무슨 소란입니까?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였어요. 그 한마디에 팀장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그는 허둥지둥 달려와 굽실거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별일 아닙니다. 자격도 안 되는 자가 막무가내로 들어와서 제가 지금 바로 정리하겠습니다. 경비, 빨리 안 끌어내고 뭐해? 팀장이 다급하게 손짓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다시 현우에게 다가서려는 순간 정희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울렸어요. 가만. 그 한마디에 모두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천천히 현우에게 향했어요. 그제야 현우가 바닥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흙 묻은 손, 헝클어진 머리, 땀에 젖은 얼굴. 그 초라한 모습으로 그는 정희를 똑바로 마주 보았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발걸음이 그 자리에 우뚝 멈췄어요. 현우의 얼굴을 마주한 정희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가슴 한복판을 무언가가 날카롭게 찌르고 지나간 것 같았어요.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한 손을 들어 가슴을 짚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더니 이내 미친 듯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저 눈빛, 서글프면서도 단단한, 무엇으로도 꺾이지 않는 저 눈빛을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안다고 느꼈어요. 분명 처음 보는 청년인데 어째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 걸까? 어째서 이렇게 오래전 잃어버린 누군가가 떠오르는 걸까? 정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눈물도 흘리지 않고 얼음처럼 굳어있던 그녀의 심장이 까닭 모를 떨림으로 요동치고 있었어요. 정희가 그렇게 멈춰 서 있는 동안 현우가 용기를 내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러나 또박또박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저는 이 경연에 꼭 참가해야 합니다. 저에게는 이게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에 현우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는 등에 업힌 딸을 살짝 추스르며 말을 이었어요. 화려한 경력은 없지만 제가 만든 이 소스도 공평하게 심사해 주세요. 맛보시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현우는 바닥에 떨어졌던 유리병을 두 손으로 받쳐 들었습니다. 그러고는 정희를 향해 조심스럽게 내밀었어요.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떨리는 손에 한 가정의 운명이, 한 아이의 목숨이 걸려 있다는 것을 그 자리에 누구도 알지 못했어요. 정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정희의 시선이 현우의 얼굴과 그가 내민 유리병 사이를 천천히 오갔어요. 한참 만에 정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스는 두고 가세요. 현우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정희의 다음 말이 이어졌습니다. 오늘은 일단 돌아가요. 검토해보고 연락하겠습니다. 그 말에 현우의 눈이 커졌어요. 그것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완전한 거절은 아니었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을 내려놓고는 정희를 향해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현우는 흩어진 재료들을 주섬주섬 보따리에 싸들고 등에 업힌 여름이를 한 번 더 추슬렀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 한 채 행사장을 빠져나왔어요. 정희는 그 자리에 선 채로 멀어지는 현우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현우의 등에 업힌 작은 아기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아빠 등에 업혀 칭얼대던 여름이가 무언가를 잡으려는 듯 작은 팔을 허공으로 뻗고 있었어요. 헐렁한 소매 사이로 가느다란 손목이 살짝 드러났습니다. 정희의 눈길이 무심코 그 작은 손목을 향했어요. 무언가 햇빛을 받아 반짝하고 빛나는 것이 그곳에 있는 것도 같았습니다. 정희는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그쪽으로 발을 내디뎠어요. 하지만 그 순간 현우와 여름이는 행사장 문을 지나 복도 너머로 사라져버렸습니다. 정희는 멈춰선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방금 전 가슴을 찌르고 지나간 그 알 수 없는 떨림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가슴을 지그시 눌렀어요. 그러고는 나직이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사람 눈빛이 어째서. 그때까지만 해도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우연한 만남이 25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자신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리라는 것을, 그리고 방금 자신의 눈앞에서 사라진 저 초라한 청년이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현우가 떠난 뒤 정희는 곧장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넓은 회장실 창밖으로는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어요. 늘 차분하던 정희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어딘가 흐트러져 있었습니다. 정희는 책상 앞에 앉지도 못한 채 손에 들고 온 작은 유리병만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현우가 두고 간 그 소스였습니다. 맑은 갈색빛이 도는 평범한 소스. 누가 봐도 특별할 것 없어 보이는 작은 병이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그 병에서 좀처럼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까 행사장에서 느꼈던 그 알 수 없는 떨림이 아직도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거든요. 정희는 천천히 병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러자 코끝으로 은은한 향이 스며들었어요. 간장의 짭조름한 냄새 사이로 무언가 깊고 그윽한 향이 함께 올라왔습니다. 정희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어요. 분명 어디선가 맡아본 향이었습니다. 정희는 작은 숟가락을 들어 소스를 살짝 떠보았어요. 그러고는 조심스럽게 입가로 가져갔습니다. 혀끝에 소스가 닿는 순간이었습니다. 정희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숟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두 눈이 천천히 커지더니 이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저 잘 만든 간장 맛이었습니다. 짭짤하면서도 부드러운 흔한 약간장 소스. 그런데 그 맛이 혀끝에서 천천히 퍼지더니 마지막에 가서 전혀 다른 무언가로 변했어요. 끝맛에서 은은하게 피어오르는 한약재의 향. 대추의 달큰함과 감초의 깊은 풍미가 간장의 거친 맛을 부드럽게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잡스러운 냄새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기품 있고 묵직한 장맛만이 입안 가득 남았어요. 이건 그냥 간장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종가의 맛이었어요. 옹고울이 100년 넘게 지켜온 바로 그 원조 씨간장의 깊은 맛. 오랜 세월 묻혀 영영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그 맛이 어떻게 이 작은 병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걸까? 정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정희를 정말로 무너뜨린 것은 따로 있었어요. 이 맛을 정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세상에서 단 한 사람만이 빚어낼 수 있었던 맛. 남편 지훈이 평생을 바쳐 연구하고 또 연구해 완성한 옹고울 원조 씨간장의 맛이었어요. 대추와 감초를 황금 비율로 넣어 간장의 잡맛을 잡고 약한 불에서 오래도록 달여야만 나오는 그 깊은 맛. 세상 어디에도 없던 오직 지훈만의 맛이었습니다. 정희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주영을 가졌을 무렵 입덧이 어찌나 심하던지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든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때 정희가 유일하게 입에 댈 수 있었던 음식이 하나 있었어요. 지훈이 자신의 씨간장으로 조물조물 묻혀 만들어주던 간장 비빔국수였습니다. 그 삼삼하고 감칠맛 도는 국수 한 그릇이면 신기하게도 메스꺼리던 속이 가라앉았어요. 지훈은 입맛 없어 하는 정희를 위해 밤이고 새벽이고 그 국수를 말아주곤 했습니다. 그 맛이 지금 이 소스의 끝맛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았어요. 서지훈. 그 이름이 떠오르는 순간 정희의 눈앞이 아득해졌어요. 숟가락이 손에서 미끄러져 책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정희는 두 손으로 책상 모서리를 짚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25년 동안 단단히 잠가두었던 문 하나가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정희의 기억은 천천히 그 시절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23살의 정희는 대학을 갓 졸업하자마자 어머니의 일을 물려받겠다며 곧장 후계 수업에 뛰어들었어요. 어머니 송은의 여사는 평생 우리 장맛을 지키는데 모든 것을 바친 분이셨습니다. 어머니가 세운 작은 한식연구소, 그 뜻을 이어받겠다는 마음 하나로 정희는 밤낮 없이 연구소 일에 매달렸어요. 서지훈이 연구소에 들어온 것은 바로 그 무렵이었습니다. 지훈은 보기 드문 천재 조리사였어요. 손목을 한번 까딱하는 칼질에도 남다른 절도가 있었고 무엇보다 혀가 정확했습니다. 간장 한 방울의 차이, 불의 색이 하나의 차이를 귀신같이 짚어냈어요. 사람들은 지훈을 두고 하늘이 내린 손맛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일 잘하는 조리사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함께 일하는 날이 늘어갈수록 정희의 마음 한구석에 자꾸만 그 사람이 들어와 자리를 잡았습니다. 늦은 밤까지 가마솥 앞을 떠나지 못하는 그 우직한 뒷모습, 장 항아리를 쓸어보며 짓던 그 따뜻한 미소. 정희는 그런 지훈에게 조금씩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지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에게 스며들었어요. 그리고 이듬해 봄, 연구소 마당의 장독대 앞에서 조촐한 혼례를 올렸습니다. 정희의 인생에서 가장 빛나던 시절이었어요.
결혼 이듬해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주영. 아빠를 쏙 빼닮아 눈매가 서글서글한 아이였어요. 정희와 지우는 머리를 맞대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아들에게 채워줄 작은 팔찌 하나를 직접 도안했습니다. 옹고을 종가 마당에 두둥실 떠가던 구름을 본떠 손수 무늬를 그리고 또 그렸어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주영이만을 위한 은팔찌였습니다. 정희가 그 작은 손목에 팔찌를 채워주면 주영은 그게 무에 그리 좋은지 까르르 웃어댔어요. 그 모습을 마주보며 함께 웃던 순간을 정희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식구는 더없이 행복했어요. 정희는 연구소를 점점 키워나갔고 지우는 수석 조리장이 되어 곁을 든든히 지켰습니다. 어머니의 작은 연구소는 어느새 사람들이 알아주는 어엿한 회사로 자라났어요. 모든 것이 봄날처럼 따스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 행복이 한순간에 무너진 것은 주영이 5살 되던 해였어요. 그날 정희는 멀리 지방으로 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좋은 고추를 기르는 농가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원래는 지훈이 가기로 한 출장이었어요. 그런데 하필 그날 새벽 지훈이 급성 장염으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알아누웠습니다. 별 수 없이 정희가 대신 길을 나섰어요. 집을 나서기 전 정희는 잠든 주영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식은땀을 흘리며 누워있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어요. 하루면 돼요. 금방 다녀올게요. 약 잘 챙겨 먹고 주영이 잘 보고 있어요. 지훈은 힘없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이 정희가 본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불이 났습니다. 출장지에서 그 소식을 들은 정희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밤새 차를 달려 돌아왔지만 집은 이미 형체도 알아볼 수 없이 까맣게 타버린 뒤였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지훈과 주영은 끝내 돌아오지 못했어요. 남편도 5살 어린 아들도 한날 한시에 정희의 곁을 떠나버린 것입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무너져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내가 집에 있었더라면, 내가 출장을 가지 않았더라면, 아니, 차라리 그날 내가 그 불길 속에 함께 있었더라면. 그 모진 생각들이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희의 가슴을 칼처럼 후벼 팠습니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그날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끝내 알 수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오래된 집의 낡은 전기 탓이라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도무지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멀쩡하던 집이 어째서 하필 그날 밤 그렇게 흔적도 없이 타버려야 했는지 그 의문은 풀리지 않은 채 가슴 깊은 곳에 그대로 못이 되어 박혀버렸습니다. 그날 이후 정희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보이지 않았어요. 슬픔을 드러내는 대신 정희는 자신을 통째로 일에 던졌습니다. 옹고을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식품 기업으로 키워냈어요. 그렇게 옹고을이 세상에 우뚝 섰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정의를 두고 피도 눈물도 없는 독한 사람이라며 수군거렸어요. 자식 잃은 어미가 어쩌면 저리 멀쩡하게 일만 하느냐고 등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 도끼가 사실은 한순간이라도 무너지면 영영 다시 일어서지 못할까봐 스스로를 꽁꽁 올가맨 사슬이었다는 것을. 정희의 심장은 그날 그 불길 속에서 이미 함께 타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회장님, 회장님? 비서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정희는 퍼뜩 정신을 차렸어요. 어느새 두 뺨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정희는 황급히 손등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소스병을 집어들었어요. 그러고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비서를 향해 입을 열었습니다. 임원들 회의실로 모이라 하세요. 지금 당장. 잠시 후 회의실에 임원들이 모였어요. 정희는 아무 설명도 없이 그 소스를 작은 접시에 나누어 임원들 앞에 내놓았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임원들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소스를 맛보았어요. 그리고 곧 하나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눈을 크게 떴고 어떤 이는 자기도 모르게 탄성을 흘렸어요. 이건 어디서 이런 맛을? 틀림없는 우리 종갓씨 간장 맛입니다. 대체 무슨 간장을 어떻게 썼길래 이런 맛을 낸 건지 도무지 믿기지가 않는군요. 정희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1차 테스트에 온 조현우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2차 경연에 올리세요. 회장 직권입니다. 순간 회의실 공기가 술렁였어요. 자격 미달로 쫓겨날 뻔했던 사람을 회장이 직접 경연에 올리겠다니. 다들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바로 그때 한쪽에 앉아있던 한 여자가 못마땅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장미숙 이사였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그래도 절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변변한 경력도 검증도 안 된 사람을 회장님 직권으로 올리신다면 다른 참가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괜한 잡음만 생길 텐데요. 미숙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쳐 있었어요. 하지만 정희는 미숙 쪽으로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한마디를 남길 뿐이었어요. 수십 년간 옹고울의 시간장 맛을 재현한 사람이 있었던가요? 내가 책임집니다. 그렇게 진행하세요. 미숙의 얼굴이 살짝 일그러졌어요. 하지만 정희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꾹 다문 채 정희의 손에 들린 소스병을 가만히 노려보았어요. 임원들이 모두 회의실을 빠져나간 뒤에도 정희는 홀로 그 자리에 남았습니다. 정희는 창가로 다가가 손에 든 소스병을 햇빛에 비춰보았어요. 맑은 갈색빛이 햇살을 받아 영롱하게 일렁였습니다. 25년 전 영영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맛이 어떻게 이 세상에 다시 나타난 걸까? 게다가 그 맛을 가져온 청년의 그 눈빛은 어째서 그토록 그 일을 닮았던 걸까? 정희의 가슴이 다시 한번 묵직하게 내려앉았어요. 정희는 소스병을 두 손으로 꼭 감싸쥐었습니다. 그러고는 나직이 다짐하듯 중얼거렸어요. 그 사람을 반드시 다시 만나야겠어. 그 순간 정희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방금 무심코 잡아당긴 그 가느다란 실한 가닥이 25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끔찍한 진실의 끝자락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실을 끝까지 당기는 날 자신과 옹고울의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게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옹고울 본사를 나선 현우는 한참을 걸어 버스 정류장에 다다랐습니다. 등에 업힌 여름이는 어느새 잠이 들어 있었어요. 작은 숨소리가 새근새근 현우의 어깨에 닿았습니다. 현우는 잠든 딸이 깰까봐 조심조심 발걸음을 옮겼어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은 현우는 차창에 머리를 기댄 채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마치 10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받은 멸시와 조롱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런 것쯤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회장이 소스를 두고 가라며 연락을 주겠다고 했으니까요. 그 한 가닥 희망만으로도 현우는 오늘의 모든 서름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현우의 삶은 태어날 때부터 외로움의 연속이었어요. 현우는 5살 무렵 시골의 한 보육원 앞에 버려진 고아였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 부모가 누구인지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기억나는 것이라곤 온통 까맣게 그을린 흐릿한 장면들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현우는 비뚤어지지 않았어요. 남을 원망하기보다 그저 하루하루를 묵묵히 견디며 어른이 되었습니다. 보육원을 나온 뒤로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을 다녔어요. 손은 늘 물에 불어 퉁퉁했고 새벽까지 찬 바람을 맞으며 달리다 보면 코피가 터지기 일쑤였습니다. 그래도 현우는 이를 악물고 버텼어요. 언젠가는 따뜻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현우의 유일한 꿈이었으니까요. 그 꿈을 잠시나마 이루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이나였어요. 이나는 현우와 같은 보육원 출신이었습니다.
서로의 외로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의지하게 되었고 3년 전 조촐하게 살림을 차렸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단칸방 신혼이었지만 현우는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세상에 내 편이 한 사람 생겼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현우는 더 바랄 게 없었습니다. 이듬해 두 사람 사이에 예쁜 딸이 태어났어요. 이름은 조여름. 여름에 태어났다고 해서 이나가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작은 생명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어요. 난생 처음으로 온전한 가족이 생긴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너무도 짧았습니다. 여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나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어요. 이름도 생소한 희귀병이었습니다. 비대성 심근증이라고 했어요. 심장 근육이 비정상적으로 두꺼워지는 병인데 평소엔 멀쩡하다가도 출산처럼 몸에 큰 무리가 가면 한순간에 악화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나는 그런 병을 품고 있는 줄도 모른 채 여름이를 낳았고 출산 뒤로 심장이 급격히 나빠지고 말았죠.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손 쓸 수 없을 만큼 늦은 뒤였어요. 변변한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채 이나는 여름이를 낳은 지 6달 만에 눈을 감았습니다. 현우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아니,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품에 안긴 여름이가 있었으니까요. 현우는 다짐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아이만큼은 지켜내겠다고. 이나모까지 2배로 사랑해주겠다고요. 그런데 모진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여름이가 돌이 지날 무렵 현우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여름이의 작은 심장에도 병이 있다는 것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온전하지 못한 선천성 심장병이라고 했습니다. 진단서를 받아든 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두 다리가 후들거려 도무지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현우는 하늘이 원망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의사의 다음 말이 꺼져가던 현우의 가슴에 작은 불씨를 되살렸습니다. 김이나 씨 때와는 다릅니다. 늦지 않게 수술만 받으면 따님은 충분히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수술만 받으면 산다. 그 말은 현우에게 동아줄이나 다름없었어요.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수술비로 당장 수억 원이 필요했거든요. 평생 설거지와 배달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던 현우에게 그것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말과 같았습니다. 그래도 현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여름이를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현우가 마지막으로 붙잡은 동아줄이 바로 오늘 옹고을의 경연이었습니다. 우승 상금이면 여름이 수술비를 마련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경연 전날 밀린 병원비를 해결하지 못해 강제로 퇴원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아이를 맡길 곳 하나 없던 현우는 결국 여름이를 업고 그 큰 행사장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집에 도착한 현우는 잠든 여름이를 낡은 이불 위에 살며시 뉘었습니다. 단칸방은 외풍이 심해 늘 서늘했어요. 현우는 여름이에게 이불을 꼭꼭 여며주고는 한참 동안 그 작은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잠든 와중에도 가끔 가쁜 숨을 몰아쉬는 여름이를 보며 현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현우의 눈에 여름이의 작은 손목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오래된 은팔찌 하나가 채워져 있었어요. 정교한 구름 무늬가 새겨진 자그마한 팔찌였습니다. 현우는 그 팔찌를 가만히 어루만졌어요. 그 팔찌는 본래 현우의 것이었습니다. 5살에 보육원에 들어올 때부터 현우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물건이었어요. 그 팔찌가 어디서 났는지 누가 채워준 것인지 현우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남은 유일한 흔적이라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해왔어요. 그리고 여름이가 태어나면서 그 은팔찌를 여름이 손목에 채워준 거였죠. 여름이를 재운 현우는 방 한쪽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현우가 목숨처럼 아끼는 낡은 보물 상자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현우는 조심스럽게 그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세월의 때가 잔뜩 묻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이 들어 있었어요.
여기저기 불에 그을린 자국이 선명한 오래된 다이어리였습니다. 이 다이어리 역시 팔찌와 마찬가지로 보육원에 들어올 때부터 현우가 지니고 있던 물건이었어요.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자신에게 오게 된 것인지 현우는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어린 시절부터 이상하게도 이 다이어리만큼은 절대 손에서 놓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보물처럼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길로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빛바랜 종이 위에는 깨알 같은 글씨로 온갖 요리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간장을 담그는 법, 장을 다리는 시간과 불의 세기, 한약재를 넣는 황금 비율. 보통 사람은 알아볼 수도 없는 깊고 전문적인 비법들이 한 장 한 장 정성스럽게 채워져 있었어요. 현우는 어릴 적부터 이 다이어리를 보며 혼자 요리를 익혔습니다. 글씨를 겨우 읽을 나이가 되었을 때부터 적힌 대로 따라하고 또 따라했어요. 신기하게도 현우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한번 맛본 간을 정확히 기억했고 미묘한 맛의 차이를 귀신같이 짚어냈죠. 다이어리에 적힌 비법을 현우의 손으로 재현해내면 그 맛은 늘 놀라울 만큼 깊고 그윽했어요. 오늘 경연에 들고 간 그 소스도 바로 이 다이어리 속 비법으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또다시 오래도록 현우를 따라다니던 그 꿈이 떠올랐습니다. 뜨거운 불길이 사방에서 타오르는 꿈이었어요. 매캐한 연기 속에서 누군가 어린 현우를 와락 끌어안습니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분명한 남자였어요. 그 남자는 현우의 품에 무언가를 깊이 찔러 넣어주며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해. 알았지? 어서 나가. 현우는 그 꿈을 꿀 때마다 늘 눈물 범벅이 된 채로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 남자가 누구인지, 자신에게 무엇을 쥐어주었는지 현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꿈에서 깰 때면 언제나 가슴 한복판이 미어지게 아팠어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남자가 그토록 지키라 외치던 물건이 어쩌면 이 다이어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어렴풋이 들곤 했습니다. 현우는 다이어리를 어루만지며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덕분에 제가 이렇게 버티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힘을 주세요. 우리 여름이 꼭 살려야 하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방 안의 정적을 깨고 휴대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 차분하고 또렷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옹고을 회장 비서실입니다. 조현우 씨 되시죠? 회장님 지시로 이번 2차 경연에 참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순간 현우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들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저를요? 정말로 제가 경연에 나갈 수 있는 겁니까? 네. 자세한 일정은 내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전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따로 아이 맡길 곳이 마땅치 않으시면 경연장에 아이를 데려와도 좋다고 회장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습니다. 아무 염려 마시고 마음 편히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 말에 현우의 목이 메었습니다.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처지를 헤아려 그런 배려까지 해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현우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그 말의 의미가 가슴속으로 스며들었어요. 경연에 나갈 수 있다. 여름이를 살릴 기회가 정말로 생긴 것입니다. 현우의 두 눈에서 굵은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현우는 곤히 잠든 여름이에게 다가가 그 작은 몸을 가만히 끌어안았습니다. 행여 깰까봐 소리 죽여 흐느끼면서요. 여름아, 들었지? 아빠한테 기회가 왔어. 조금만 참아. 아빠가 꼭 살릴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만큼은 꼭 지킬 거야. 잠든 여름이의 작은 손목에서
오래된 은팔찌가 희미한 달빛을 받아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팔찌가 앞으로 어떤 거대한 비밀의 문을 열어젖히게 될지 그날 밤 현우는 꿈에도 알지 못했어요. 드디어 2차 경연이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옹고을 본사 대강당에는 커다란 조리대가 줄지어 놓이고 전국에서 뽑힌 요리사들이 저마다 비장한 얼굴로 자리를 잡았어요. 심사석 한가운데에는 윤정희 회장이, 그 양옆으로는 옹고을의 임원들이 근엄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 긴장된 공기를 가르고 현우가 강당 안으로 들어섰어요. 이번에도 등에는 어김없이 여름이가 엎여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임원들이 못마땅한 듯 혀를 찼어요. 경연장에 아기를 업고 온 참가자라니 옹고을 역사에 없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누구도 대놓고 뭐라 하지는 못했습니다. 회장이 직접 참가를 지시한 데다 아이를 데려와도 좋다는 허락까지 내린 것을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자리를 찾아 두리번거리는 현우에게 한 여직원이 조심스레 다가왔어요. 행사 진행을 돕던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저 요리하시는 동안 제가 아기를 봐드릴까요? 불 앞에서 아기를 업고 계시면 위험해서요. 뜻밖의 친절에 현우의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 큰 회사에서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현우는 몇 번이고 고개를 숙이며 고마워했습니다. 여직원의 품에 안긴 여름이는 낯을 가릴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방글방글 웃었어요. 현우는 그제야 마음 놓고 조리대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경연이 시작되었어요. 다른 요리사들은 저마다 화려한 솜씨를 뽐냈습니다. 불을 확 피워 올리는 서양식 조리법에 형형색색 고운 소스를 접시에 그림처럼 그려 넣었어요. 보기만 해도 입이 떡 벌어지는 작품들이 하나둘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에 비하면 현우의 조리대는 초라하기 그지없었어요. 값비싼 재료도 번쩍이는 도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우가 칼을 손에 쥐는 순간 강당의 공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도마를 두드리는 현우의 칼질 소리가 마치 박자를 타는 북소리처럼 강당을 울렸어요. 타닥, 타닥, 타다닥. 빠르면서도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는 절도 있는 칼질이었습니다. 물을 썰고 고기를 다듬는 그 손놀림에 사람들의 시선이 저절로 빨려들었어요. 누가 봐도 평생을 칼과 함께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현우는 큼직한 고기를 손질해 미리 준비해둔 양념에 재웠어요. 양파 껍질과 막걸리를 넣어 고기를 부드럽게 하는 현우만의 연육 비법이었습니다. 그러고는 가방에서 간장 한 병을 꺼냈어요. 마트에서 흔히 파는 가장 값싼 시판 간장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한 요리사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세상에, 명색이 옹고을 경연에 마트 간장을 들고 왔어? 심사석의 임원들조차 어이가 없다는 듯 눈살을 찌푸렸어요. 다들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은 채 현우를 한심하다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그 따가운 시선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자기 할 일을 해나갈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그 흔한 시판 간장에 다이어리에서 익힌 비법을 하나하나 더하기 시작했어요. 대추 몇 알, 감초 몇 쪽, 그리고 이름도 생소한 한약재들을 황금 비율로 넣고는 약한 불에서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싸구려 간장의 거친 맛과 잡내를 잡아 깊고 그윽한 종가의 장맛으로 되살려내는 작업이었어요. 솥안의 양념이 보글보글 끓어오르며 점점 묵직한 빛깔로 졸아들었습니다. 현우는 그 양념을 손질해둔 고기에 부어 무쇠솥 안에서 천천히 졸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강당 전체에 다른 요리사들의 화려한 서양식 냄새를 뚫고 전혀 다른 냄새 하나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묵직하고 그윽하면서도 어딘가 아련하게 사람의 마음을 잡아끄는 냄새. 그것은 다름 아닌 잘 다려진 전통 간장이 고기에 천천히 배어들며 피어오르는 깊은 간장찜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심사석에 닿는 순간이었어요. 윤정희 회장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옆에 앉은 임원들이 깜짝 놀라 정의를 올려다보았어요. 평소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던 회장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일어선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의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의의 머릿속은 온통 그 냄새가 끌어올린 까마득한 옛 기억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25년 전 옹고을 종가마당. 커다란 가마솥 앞에서 남편 지훈이 온종일 장을 다리던 그 시절, 마당 가득 퍼지던 바로 그 간장찜 냄새가 지금 이 강당에 그때 그대로 되살아나 있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비틀거리는 정희를 옆에 있던 비서가 황급히 부축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정희는 간신히 정신을 붙들고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하지만 두 눈은 여전히 현우에게서 떨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윽고 현우의 요리가 완성되었어요. 무쇠솥 뚜껑이 열리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간장찜이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보기엔 수수했지만 그 향만큼은 강당의 그 어떤 요리도 따라올 수 없었어요. 심사위원들 앞에 한 점씩 그 고기가 놓였습니다. 임원들이 조심스레 고기를 입에 넣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버렸습니다. 씹을 것도 없이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리는 부드러운 육질. 그 안에 깊이 밴 기품 있고 묵직한 장맛. 임원들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떤 이는 눈을 질끈 감았고 어떤 이는 자기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며 연신 고기를 삼켰습니다. 그 누구도 이 맛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었어요. 정희도 떨리는 손으로 고기를 한 점 들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 순간 정희의 두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차올랐어요. 틀림없었습니다. 25년 전 남편이 만들어주던 바로 그 맛. 혀끝이 기억하는 그 맛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입안에 퍼졌으니까요. 정희는 떨어지려는 눈물을 안간힘을 다해 삼켰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결코 무너지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만치 여직원의 품에 안겨있던 여름이가 아빠를 찾는지 보채기 시작했어요. 칭얼대는 소리가 점점 커지자 여직원이 난처한 얼굴로 여름이를 안고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얼른 딸을 받아 안고는 등을 토닥이며 어르기 시작했어요. 여름아, 아빠 여기 있어. 조금만 참자. 현우가 여름이를 어르려 두 팔로 안아 올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버둥거리던 여름이의 낡은 옷소매가 흘러내리며 그 안에 숨어있던 가느다란 손목이 드러났어요. 그리고 그 손목에서 무언가가 강당의 불빛을 받아 반짝하고 빛났습니다. 정교한 구름 무늬가 영롱하게 세공된 작은 은팔찌였어요. 그 팔찌가 정희의 눈에 들어온 순간 정희의 심장이 그대로 멎는 것만 같았습니다. 정희는 자리에서 천천히 홀린 듯이 일어섰어요. 그러고는 한 발 한 발 현우를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석에서 회장이 내려오자 강당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정희의 눈에는 오직 그 팔찌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여름이의 손목을 가만히 들어 올렸어요. 구름무늬 은팔찌. 정희는 그 무늬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25년 전 정희가 남편 지훈과 머리를 맞대고 며칠 밤을 새워가며 직접 디자인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 갓난쟁이 아들 주영이의 손목에 채워주었던 바로 그 팔찌였으니까요. 여름이의 손목을 잡고 있는 정희의 손이 떨렸어요. 정희는 간신히 입을 열어 현우에게 물었습니다. 이 팔찌 어디서 났습니까? 뜻밖의 질문에 현우는 어리둥절했어요. 하지만 회장의 눈빛이 워낙 간절해 현우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제가 보육원에 들어갈 때부터 제 손목에 차고 있던 거라고 합니다. 어디서 난 건지는 저도 모릅니다. 그저 제게 남은 유일한 물건이라 딸한테 채워준 겁니다. 보육원. 그 한마디에 정희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어요. 남편을 빼닮은 눈빛, 사라진 줄 알았던 종가의 장맛, 마당을 가득 채우던 그 간장찜 냄새.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이 은팔찌까지.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정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희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당장이라도 현우를 붙잡고 혹시 내가 내 아들이 아니냐고 울부짖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를 악물고 그 마음을 억눌렀어요. 아직은 안 된다. 확인되지 않은 일로 이 수많은 눈들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정희는 평생을 그렇게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온 사람이었으니까요. 정희는 떨리는 손을 거두고 애써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오늘 경연 수고 많았어요. 결과는 추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희는 그 말만 남기고 황급히 강당을 빠져나갔어요. 남겨진 사람들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광경을 멀찍이서 매서운 눈으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장미숙 이사였습니다. 회장이 한낱 이름 없는 참가자에게 보인 그 이상한 행동들이 미숙의 가슴에 알 수 없는 불안의 씨앗을 심어 놓았습니다. 미숙은 멀어지는 정희의 뒷모습과 여전히 여름이를 안고 선 현우를 번갈아 노려보았어요. 그 눈빛이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갔습니다. 한편 황급히 강당을 나서는 정희를 비서가 다급히 뒤따라 나왔어요. 회장의 안색이 심상치 않았으니까요. 인적 없는 복도 한쪽에 다다르자 정희는 걸음을 멈추고 비서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여전히 가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그 사람 조현우라고 했지? 아무도 모르게 유전자 검사를 해줘.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곳으로. 비서는 영문을 몰라 잠시 머뭇거렸지만 회장의 서슬퍼런 표정에 더는 아무것도 묻지 못했어요. 정희는 비서의 눈을 똑바로 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 일은 김 실장과 나, 우리 둘만 아는 거야. 절대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 결과가 나오는 즉시 나한테만 직접 보고해. 비서는 깊이 고개를 숙이고는 곧장 강당으로 되돌아가 현우가 쓰던 유리컵을 조심스레 챙겼어요. 그리고 그 길로 회장의 지시대로 은밀히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날 밤 정희는 서재에 홀로 앉아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정희의 손에는 오래도록 간직해온 낡은 종이 한 장이 들려 있었어요. 25년 전 남편 지훈과 머리를 맞대고 그렸던 바로 그 팔찌 도안이었습니다. 구름 무늬가 정성스레 그려진 그 빛바랜 도안을 정희는 가슴에 꼭 끌어안았어요. 낮에 본 여름이의 손목, 그 팔찌의 무늬가 이 도안과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았으니까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되뇌었습니다. 만약에 정말로 그 아이가 우리 주영이라면. 차마 그 뒷말을 잊지 못한 채 정희의 두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어요. 25년 전 그날 까맣게 타버린 집과 함께 묻어버렸던 한 가닥 희망이 다시 정희의 가슴 속에서 위태롭게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기적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절망이 될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경연이 끝난 뒤 장미숙 이사는 곧장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널찍한 이사실 창밖으로 화려한 도심 야경이 펼쳐졌지만 미숙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숙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은 채 손톱을 잘근잘근 깨물고 있었습니다. 낮에 경연장에서 본 정희의 모습이 자꾸만 머릿속을 어지럽혔어요. 평생을 얼음장처럼 차갑게 살아온 정희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을 한날 한시에 잃고도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사람. 그런 정희가 한낱 이름도 없는 떠돌이 요리사 앞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어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질 않나. 그 남자의 아이 손목을 붙잡고 넋이 나간 듯 바라보질 않나. 도무지 평소에 정의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대체 그 자식이 뭐길래. 미숙은 나직이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젊은 요리사를 떠올리는 순간 이유 모를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스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정희가 그토록 넋을 잃고 바라보던 그 눈빛,
어딘가 낯익은 그 서글서글한 눈매가 자꾸만 가슴 한구석을 서늘하게 긁어댔어요. 설마 저 사람이. 미숙의 머릿속에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생각 하나가 스쳤습니다. 25년 전 그 불길 속에서 울며 뛰쳐나오던 5살배기 아이. 차마 다시 불 속으로 밀어넣지 못하고 멀리 내다버렸던 그 아이. 혹시 그 아이가. 미숙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미숙은 이내 고개를 세차게 내저었습니다. 확인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그런 의심에 발목 잡혀 있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야.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야.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주주총회까지만. 미숙은 불길한 생각을 애써 가슴 깊이 눌러 묻었어요. 평생을 준비해온 그 마지막 승부가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었으니까요.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어요. 어두운 유리창에 잘 차려입은 중년 여인의 모습이 희미하게 비쳤습니다. 옹고울의 이사, 누구나 어려워하는 그 자리에 오른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어떻게 왔는데? 미숙의 기억은 까마득한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미숙은 옹고울 종가의 주방에서 일하던 참모의 딸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종가 부엌에서 온갖 재료를 손질하고 일손을 거두는 동안 어린 미숙은 그 곁을 맴돌며 자랐습니다. 그런 미숙 모녀를 거두어준 사람이 바로 정희의 어머니인 송은의 여사였어요. 송 여사는 미숙 모녀에게 종가의 별채를 내어주고 미숙을 학교까지 보내주며 친딸이나 다름없이 보살폈습니다. 송 여사의 고명딸이던 정희도 동생이 생겼다며 미숙을 살뜰히 챙겼어요. 친동생처럼 손을 잡고 학교에 다니고 좋은 것이 생기면 먼저 나누어 주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친자매나 다름없이 자라났어요. 하지만 미숙의 마음은 자라면서 조금씩 비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든 미숙은 늘 정희에게 한 발씩 뒤처졌어요. 정희가 환하게 빛날수록 그 곁에 선 자신은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정희를 종가의 귀한 딸로 떠받들었지만 미숙은 그저 참모의 딸일 뿐이었어요. 송 여사가 베푸는 따뜻한 손길마저 미숙은 어느 순간부터 고마움이 아니라 동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난 그저 윤정이 들러리일 뿐이야. 불쌍해서 걷어준 곁다리일 뿐이라고. 그 비뚤어진 마음은 한 사람을 만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어요. 바로 서지훈이었습니다. 지훈이 옹고울 연구소에 들어오던 날 미숙은 첫눈에 그에게 마음을 빼앗겼어요. 묵묵히 가마솥 앞을 지키던 그 우직한 모습에 미숙은 난생 처음 가슴이 뛰었습니다. 미숙은 용기를 내어 마음을 내비치기도 했어요.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오직 정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때마다 미숙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들어갔어요. 결국 지훈과 정희의 결혼식 날 미숙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은 독한 증오로 뒤틀렸고 미숙은 그 모든 불행의 화살을 정희에게로 돌렸어요. 내 잘못이 아니야. 윤정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다 가져갔으니까. 내 몫까지 전부 다 빼앗아갔으니까. 미숙은 그렇게 자신의 추악한 질투를 그럴듯한 핑계로 덮었습니다. 모든 건 정희와 지훈의 잘못이라고, 자신은 그저 가엾은 피해자일 뿐이라고 되뇌면서요. 그리고 25년 전 그날 밤의 일이 떠오르자 미숙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미숙은 차마 그 밤을 똑바로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매캐한 연기 냄새가 2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코끝에 맴도는 것만 같았어요. 그날 이후로 미숙은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편히 잠든 적이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타오르는 불길이 보였고 꿈속에서마저 누군가 자신을 쫓아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미숙은 그 지독한 죄책감마저 정의를 향한 더 큰 증오로 꾹꾹 눌러 덮어버렸습니다. 괜찮아. 그날의 일은 그 불길 속으로 완벽히 사라졌어. 이 세상 누구도 영원히 알 수 없어.
미숙은 자신을 다독이듯 그렇게 중얼거렸어요. 그날의 진실은 완벽하게 묻혔다고, 그날의 일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굳게 믿으면서요. 미숙은 다시 정신을 다잡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옹고우를 손에 넣을 날만을 기다려왔어요. 그저 정의 곁에서 둘도 없는 동생인 척, 충실한 이사인 척 가면을 쓴 채로요. 그러는 동안 미숙은 은밀히 자신의 사람들을 회사 곳곳에 심어두었습니다.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의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마침내 그 자리를 자신이 차지할 셈이었어요. 미숙은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미숙이 오랜 시간 공들여 조작한 가짜 증거들이었어요. 정의가 회사 돈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고 횡령과 배임을 저질렀다는 거짓 서류였죠. 미숙은 그럴듯한 유령 회사까지 만들어 모든 정황이 정의를 가리키도록 치밀하게 판을 짜두었습니다. 이 서류만 주주들 앞에 펼쳐 보이면 정의의 깨끗한 명성은 하루아침에 땅으로 곤두박질칠 터였어요. 미숙은 그 서류들을 하나하나 매만지며 봉투 안에 차곡차곡 집어넣었습니다. 그러고는 입꼬리를 비틀어 차갑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는 25년 묵은 도끼가 시퍼렇게 서려 있었습니다. 언니, 평생을 곱게만 살아온 우리 정희 언니. 이번엔 절대 못 빠져나갈 거야. 미숙의 나직한 목소리가 텅 빈 사무실 안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어요. 정의를 향한 25년간의 음모가 마침내 그 마지막 이빨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그토록 무너뜨리려는 정의의 곁에 25년 전 제가 되어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진실이 이미 조용히 다가와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운 다음 날 아침, 정의는 일찍부터 회장실에 나와 있었습니다. 차 한 모금 넘기지 못한 채 정의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어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정의에게는 마치 10년처럼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회장실 문이 열리고 김 실장이 들어섰어요. 김 실장의 손에는 붉은색으로 극비라고 찍힌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회장님, 의뢰하신 유전자 검사 결과입니다.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봉투를 쥔 손끝이 가늘게 떨려 좀처럼 열지를 못했어요. 이 안에 무엇이 적혀 있느냐에 따라 정의의 남은 인생이 송두리째 달라질 터였으니까요. 정의는 두 눈을 질끈 감았다가 마침내 봉투를 뜯었습니다. 결과지를 펼쳐든 정의의 두 눈이 한 곳에 멈췄어요. 친자 성립 확률 99.99%. 그 숫자를 본 순간 정의의 온몸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결과지를 쥔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어요. 정의는 그 숫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혹시 잘못 본 것은 아닌지 몇 번이고 다시 들여다보았어요. 하지만 종이 위의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청년 조현우는 25년 전 불길 속에서 잃어버린 정의의 아들 주영이가 틀림없었어요. 주영아. 정의의 입에서 짐승의 울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정의는 결과지를 가슴에 와락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 풀썩 무너져 내렸어요. 25년 동안 단 한 방울도 흘리지 않으려 안간힘으로 틀어막아 왔던 눈물이 마침내 둑이 터지듯 쏟아져 내렸습니다. 내 아들, 내 새끼 살아있었구나. 그 불길 속에서 내가 살아있었어. 정의는 회장실 바닥에 엎드려 통곡했습니다. 가슴을 치고 또 치며 목이 쉬도록 울부짖었어요. 곁에 선 김 실장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눈시울을 붉힐 뿐이었습니다. 그 울음은 한 어머니가 25년 동안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한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소리였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정의는 흐트러진 매무새를 간신히 추스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김 실장, 지금 당장 그 아이에 대해 조사해줘. 내 아들이 어쩌다 보육원에 버려졌는지, 지금껏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은 또 어떤 처지인지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알아내야 해. 김 실장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김 실장은 두툼한 조사 보고서를 들고 다시 회장실을 찾았어요. 보고서를 한 장 한 장 넘기는 정희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회장님, 조현우 씨는 5살 무렵 시골의 한 보육원 앞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보육원 출신인 김이나라는 여성과 3년 전에 가정을 꾸렸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보고를 이어갔어요. 아내 김이나 씨는 딸 여름이를 낳고 6개월 만에 심장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딸 여름이도 심장이 좋지 않아 지금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얼마 전 밀린 병원비 때문에 병원에서 쫓겨나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연장에 아이를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보고를 듣는 정희의 손이 보고서를 움켜쥔 채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정희는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내 아들이 평생을 고아로 외롭게 떠돌았다니. 그것도 모자라 손녀딸은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 받고 있다니. 정희는 그 모진 세월을 떠올리며 또다시 피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가 그 아이를 그렇게 버려두고 25년을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정희는 한참을 그렇게 자책하며 흐느꼈어요. 하지만 이내 정희의 머릿속에 한 가지 의문이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가만, 주영이가 살아있었다면 그날 그 불길 속에서 주영이는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밖으로 나온 어린 주영이를 일부러 멀리 떨어진 시골 보육원 앞에 갖다 버린 거라면, 그렇다면 25년 전 그날의 화재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그 끔찍한 밤에 분명히 닿아 있었던 거예요. 대체 누가, 왜 그런 짓을 한 걸까?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정희의 등골이 오싹하게 곤두섰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 실장에게 말했어요. 김 실장, 25년 전 그 화재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파헤쳐. 단순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어. 그날 우리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누가 그런 짓을 저질렀는지 반드시 알아내. 알겠습니다, 회장님.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급한 것은 따로 있었어요. 정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김 실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 실장, 먼저 이것부터 처리해. 그 아이 딸 여름이 병원비와 수술비. 단 절대로 내 이름이 밖으로 새어나가서는 안 돼. 익명의 후원자로 아무도 모르게 처리해. VIP 병실 준비하고 우리나라 최고의 의료진을 붙여.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아이를 살려. 김 실장은 의아한 얼굴로 물었어요. 회장님, 왜 친자식임을 밝히지 않으시고 굳이 익명으로? 정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안 돼. 섣불리 나섰다가 그 아이와 여름이한테 또 무슨 화가 미칠지 몰라. 모든 것을 바로잡을 준비가 끝날 때까지는 조용히 움직여야 해. 그렇게 정희는 아들 앞에 한달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억누른 채 묵묵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고 그 아이를 이렇게 만든 자의 죄를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요. 25년 동안 멈춰있던 정의의 시간이 마침내 다시 거세게 돌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여름이는 VIP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붙어 수술 준비에 들어갔고 밀린 병원비도 말끔히 정산되었어요. 영문을 모르는 현우는 이름도 밝히지 않은 어느 후원자가 모든 비용을 대주었다는 말에 그저 어리둥절할 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얼굴도 모르는 그 은인을 향해 몇 번이고 허공에 대고 고개를 숙였어요. 한편 김 실장은 25년 전 그 화재 사고를 처음부터 다시 파고들었습니다. 오래되어 빛바랜 당시의 사건 기록과 그 시절 종가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진술을 한 장 한 장 들춰보던 김 실장은 문득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화재 사고 직후 종가에서 오래 일하던 한 남자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자취를 감춘 것이었습니다.
이름은 전태준. 멀쩡히 잘 다니던 사람이 사고가 나자마자 도망치듯 사라졌다는 게 김 실장의 눈에는 영 석연치 않았어요. 김 실장은 그 전태준의 행방을 끈질기게 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멀리 제주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에 숨어 살고 있는 그를 찾아냈어요. 김 실장이 찾아가 25년 전 그날의 일을 묻자 전태준은 사색이 되어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 실장이 차근차근 정황을 들이대자 점점 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어요. 마른 침을 삼키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던 전태준은 끝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엄청난 일이라 겁이 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단 하루도 두 다리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늙고 야윈 전태준의 두 눈에서 25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어요. 전태준은 띄엄띄엄 흐느낌에 목이 메어가며 그날 밤의 진실을 토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전태준은 일을 마치고 퇴근하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지갑을 두고 온 것이 생각나 가던 길을 되돌려 종가로 향했어요. 바로 그때 전태준은 끔찍한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한 여자가 사장님 댁 둘레에 무언가를 뿌리고는 불을 지르고 있었던 거예요. 깜짝 놀란 전태준이 달려가려는 순간 불을 지르고 돌아서는 그 여자의 얼굴이 어둠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장미숙이었어요. 전태준은 그 자리에 얼어붙어 차마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불길은 순식간에 집 전체로 번졌어요. 그리고 잠시 후 어린아이 하나가 울면서 뛰쳐나왔습니다. 5살배기 주영이었어요. 그런데 미숙은 그 아이를 어둠 속에서 낚아채더니 자기 차에 태우고는 어디론가 황급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다음 날 도무지 마음을 가눌 수 없던 전태준은 미숙을 찾아갔어요. 어젯밤 일을 다 봤다고 주영이를 대체 어디로 데려간 거냐고 떨리는 목소리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미숙은 조금도 당황하는 기색 없이 두툼한 돈 봉투를 전태준의 손에 쥐어주었어요. 이거 받고 조용히 멀리 떠나. 본 것도 들은 것도 다 있고 그게 너한테도 좋을 거야. 전태준은 오래전부터 미숙을 남몰래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마 그 여자를 제 손으로 경찰에 넘길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사람을 죽이고 아이까지 데려가는 그 무서운 모습을 본 터라 입을 잘못 놀렸다간 자신마저 어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미숙은 전태준의 그 마음을, 그 두려움을 너무도 잘 알고 잔인하게 이용한 것이었어요. 결국 전태준은 그 돈을 받고 멀리 도망쳐 평생을 죄인처럼 숨죽이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 돈이 평생 제 목을 졸랐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는 한이 있어도 신고를 했어야 했는데 제가 못난 놈이라. 전태준은 끝내 말을 잇지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며 흐느꼈어요. 김 실장은 전태준의 그 모든 증언을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취해 정희에게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에서 그 녹취록을 듣는 정희의 손이 점점 더 세차게 떨려왔습니다. 녹음 속 전태준의 목소리가 장미숙이라는 이름을 입에 올리는 순간 정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정희는 휘청이며 책상을 짚었습니다. 미숙이, 친동생처럼 한솥밥을 먹고 자란 그 미숙이가 정희의 어머니가 거두어 친딸처럼 키운 아이. 정희가 동생이 생겼다며 그 누구보다 아끼고 챙겼던 그 아이가 제 손으로 정희의 남편을 불태워 죽이고 어린 아들마저 멀리 내다버린 장본인이었던 것입니다. 정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가슴을 부여잡고 짐승처럼 울부짖었어요. 어떻게 내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미수가 어떻게 내가. 배신감과 분노가 슬픔을 뚫고 시뻘겋게 치솟아 올랐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이내 이를 악물고 흐트러진 매무새를 다잡았어요.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 정희가 해야 할 일은 통곡이 아니라
그 죄를 낱낱이 밝혀 단죄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정의의 두 눈에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그렇게 이를 갈며 칼을 갈고 있을 때 병원에서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여름이가 그 어려운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정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었어요. 이제는 더 미룰 수 없었습니다. 정의는 드디어 아들을 만나러 가기로 마음먹었어요. 여름이의 회복을 지켜보며 병실을 지키던 현우는 뜻밖의 손님을 맞았습니다. 다름 아닌 윤정희 회장이었어요. 현우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여기를 어떻게...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떨리는 눈으로 한참 동안 현우의 얼굴을 바라보기만 했어요. 가난에 찌든 그 얼굴 위로 25년 전 떠나보낸 남편의 모습과 어린 아들의 모습이 자꾸만 겹쳐 보였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 지니고 온 서류 한 장과 빛바랜 종이 한 장을 꺼내 현우에게 내밀었어요. 하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고 다른 하나는 손때 묻은 낡은 팔찌 도안이었습니다. 도안 속 그림은 여름이의 손목에 채워진 바로 그 구름무늬 은팔찌와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똑같았어요. 그 팔찌는 30년 전에 내가 남편과 함께 직접 도안을 그려서 특별 제작한 팔찌란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팔찌야. 갓 태어난 아들한테 선물한 팔찌. 현우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정희는 끝내 무너지듯 현우의 두 손을 부여잡았어요. 주영아, 내가 내 엄마다. 넌 내 아들이야. 순간 현우의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회장이 자신의 어머니라니. 평생을 부모도 없이 떠돌던 자신에게 어머니가 있었다니.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집어들었어요. 그 위에 박힌 친자 성립 확률 99.99%라는 글자가 현우의 눈에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현우의 손이 가늘게 떨렸어요. 그럼 제가 버림받은 게 아니라 난 단 한 번도 너를 버린 적이 없어. 너를 잃고 25년을 단 하루도 너를 잊은 적이 없었다. 그 말에 현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평생을 짓눌러온 외로움이 버림받았다는 그 깊은 상처가 그 한마디에 한꺼번에 무너져 내렸어요. 두 모자는 그렇게 병실 한 구석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통곡했습니다. 25년의 세월을 건너 마침내 끊어졌던 핏줄이 다시 이어지는 순간이었어요. 한참을 흐느끼던 현우가 문득 무언가를 깨달은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잠든 여름이와 정희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던 현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어요. 회장님, 혹시 여름이 병원비랑 수술비를 후원해 주신 분이 회장님이십니까? 정희는 차마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 어린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우는 또다시 목이 메었어요. 정희가 젖은 눈으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서지훈이라는 분이셨어. 옹골 최고의 조리장이자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지. 그날 나는 지방 출장 중이었다. 근데 그 사이에 집에 불이 났고 내가 돌아왔을 땐 집은 이미 형체도 없이 다 타버린 뒤였어. 나는 그 불 속에서 너와 내 아버지를 한꺼번에 잃은 줄로만 알았단다. 그렇게 25년을 두 사람이 죽은 줄로만 알고 그렇게 가슴에 묻고 살아왔어. 그 말을 듣는 순간 현우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평생 동안 자신을 따라다니던 그 꿈. 매캐한 연기 속에서 얼굴 없는 한 남자가 자신을 끌어안고 이거 꼭 가지고 있어야 해. 어서 나가라고 목 놓아 외치던 그 꿈. 그 남자가 바로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꿈이 아니라 진짜로 있었던 일이었어요. 현우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늘 곁에 끼고 다니던 낡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서 평생을 목숨처럼 간직해온 불에 그을린 가죽 다이어리를 꺼내 들었어요. 회장님, 이거 혹시...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이건 제가 보육원에 들어올 때 입고 있던 잠바 안감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제게 남은 유일한 물건이라 평생을 소중하게 간직해왔습니다. 정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그 다이어리를 받아들었어요. 표지를 넘기는 순간 정희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빼곡히 적힌 그 깨알 같은 글씨, 간장을 담그는 법, 장을 다리는 비율. 그것은 틀림없는 남편 지훈의 필체였어요. 25년 전 불길 속에서 영영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남편의 손길이 고스란히 살아있었던 것입니다. 지훈 씨, 정희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정희는 어렴풋이 짐작이 갔습니다. 그 불길 속에서 남편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담긴 이 다이어리를 어떻게든 어린 아들에게 남기려 했던 것이 아닐까? 평생을 바친 연구도 그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아들도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든 지켜내려 한 것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정희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어요. 정희는 한 장 한 장 남편의 손길을 어루만지듯 다이어리를 넘겨보았습니다. 그러다 레시피들 사이에 끼어 있는 사뭇 다른 글씨를 발견했어요. 요리법이 아니라 무언가를 급하게 적어내려간 메모였습니다. 정희의 눈동자가 그 글씨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어요. 거래 장부가 자꾸 맞지 않는다. 들여오는 재료값이 부풀려져 있고 새는 돈의 끝에는 늘 미숙이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정희에게 말해야 하나? 그리고 그 아래 마지막 줄에 적힌 글씨를 읽는 순간 정희의 손끝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요즘 들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기분 탓이겠지. 메모를 읽어내려가던 정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남편은 죽기 전 미숙이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 그 집에 불이 났고 남편은 목숨을 잃었어요. 설마 그깟 일이 들통날까봐 그래서 그런 끔찍한 짓을? 차마 그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정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전태준의 증언과 이 다이어리 속의 메모.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다이어리를 가슴에 품은 채 천천히 현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가만히 그러나 한 점의 흔들림도 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주영아. 아니 현우야. 우리 가족을 이렇게 만든 사람을 내가 반드시 죗값을 치르게 할 거다. 절대 용서할 수 없어. 정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기하던 김 실장을 불렀습니다. 정희의 목소리에는 이제 서늘한 칼날이 서려 있었어요. 김 실장. 전태준의 증언 녹취록과 이 다이어리 그리고 미숙이가 지금 빼돌리고 있는 돈의 흐름까지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비밀리에 검찰에 넘겨 미숙이 절대 눈치채지 못하게 주주총회에서 터뜨릴 거야. 빗줄기가 창을 두드리는 병실 안에서 정희는 잠든 여름이의 작은 손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 손목에서 모든 진실의 열쇠가 되어준 구름무늬 은팔찌가 조용히 빛나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어둠 속에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세상 밖으로 걸어나올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모습을 드러내는 날, 한 사람의 추악한 가면이 산산조각 날 날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마침내 옹고울의 운명을 가를 주주총회 날이 밝았습니다. 본사 대회의실에는 수십 명의 주주와 임원들이 빼곡히 들어찼어요. 회의실 한가운데에는 커다란 화면이 걸렸고 그 앞 단상에는 마이크가 놓여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그 누구보다 자신만만한 얼굴로 앉아있는 사람은 바로 장미숙이었습니다. 미숙은 오늘 이 자리에서 정희를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마침내 옹고울을 제 손에 넣을 작정이었어요. 오랜 세월 공들여 준비한 판이 드디어 펼쳐지는 날이었으니까요. 미숙은 단상 위 정희를 흘끔 바라보며 입꼬리를 슬며시 끌어올렸습니다. 이윽고 회의가 시작되자 미숙이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미숙은 또각또각 단상으로 걸어나가
마이크를 움켜쥐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오늘 저는 차마 입에 담기 힘든 사실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숙이 신호를 보내자 커다란 화면에 복잡한 서류들이 줄줄이 떠올랐어요. 회계 장부와 거래 내역, 그리고 낯선 회사의 이름들이었습니다. 바로 윤정희 회장이 회사 돈을 빼돌려온 증거입니다. 회장은 유령 회사를 차려놓고 그곳으로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빼돌렸습니다. 명백한 횡령이자 배임이에요. 이런 부도덕한 사람이 과연 우리 옹고를 이끌 자격이 있겠습니까? 저는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고 즉시 그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주주들이 웅성거리며 정의를 향해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에 속으로 쾌재를 불렀어요. 이대로 정의가 무너지기만 하면 모든 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그저 차분한 얼굴로 발악하는 미숙을 가만히 바라보고만 있었어요. 그 흔들림 없는 눈빛에 미숙은 어쩐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던 정의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장미숙 이사, 할 말은 그게 답니까? 정의의 목소리는 무서울 만큼 잔잔했어요. 정의는 곁에 선 김 실장에게 가만히 고갯짓을 했습니다. 그러자 화면이 바뀌었어요. 방금 전 미숙이 띄웠던 바로 그 유령 회사의 자금 흐름이 이번에는 전혀 다른 결말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유령 회사, 그리고 이 비자금,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로 흘러들어가는지를 말입니다. 화면 속 복잡한 돈의 흐름이 마침내 단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들었어요. 그것은 윤정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장미숙이었어요. 이 유령 회사를 세운 것도, 이 비자금을 만든 것도 전부 너야. 나를 횡령범으로 몰아 끌어내리려고 내가 직접 짜고 꾸민 일이지. 하지만 아무리 교묘하게 덮어도 흔적은 남는 법이다. 미숙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건 조작이야. 회장이 날 모함하려고 꾸민 거라고요. 미숙이 목소리를 높이며 발악했어요. 하지만 정의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차분히 그러나 더없이 단호하게 말을 이었어요. 조작이라. 그래요, 좋습니다. 그럼 이건 어떤가요? 지금부터 25년 전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의가 곁에 선 김 실장에게 다시 한번 고갯짓을 했어요. 그러자 회의실 가득 한 남자의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죄책감에 짓눌려 살아온 전태준의 증언 녹음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그 여자가 사장님 댁에 불을 지르는 걸요. 그리고 불길 속에서 뛰쳐나온 어린아이를 차에 태워 어디론가 데려가는 것까지 두 눈으로 다 봤습니다. 그 여자가 바로 장미숙입니다. 녹음 속 그 마지막 이름이 회의실에 울려 퍼지는 순간 좌중이 크게 술렁였습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미숙에게로 쏠렸어요. 미숙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정의는 품에서 불에 그을린 낡은 가죽 다이어리 한 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건 그날 화재로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자 옹고을 수석 조리장이었던 서지훈이 남긴 것입니다. 죽기 전 서지훈 수석이 직접 적어둔 메모입니다. 정의가 신호를 보내자 화면에 다이어리 속 한 페이지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어요. 빛바랜 종이 위 남편의 필체가 또렷이 드러났습니다. 들여오는 재료값이 부풀려져 있고 새는 돈의 끝에는 늘 미숙이가 있다. 요즘 들어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다. 내 남편은 죽기 전 내가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다는 걸 눈치챘어. 그리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불안에 떨었지. 그러고 나서 얼마 뒤 우리 집에 불이 났고 남편은 목숨을 잃었다. 이래도 이 모든 게 다 조작이라고 할 거냐? 미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어요.
미숙은 단상 모서리를 부여잡은 채 사색이 된 얼굴로 악을 썼습니다. 거짓말. 다 거짓말이야. 저런 낡아빠진 종이 쪼가리하고 누군지도 모르는 작자의 헛소리가 무슨 증거가 된다는 거야. 난 그런 적 없어. 다 조작이라고, 조작. 미숙이 발악하며 부인하던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형사들이 들이닥쳤어요. 이미 정의가 비밀리에 넘긴 증거를 토대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하던 이들이었습니다. 형사들은 곧장 미숙에게 다가가 차가운 수갑을 채웠어요. 장미숙 씨, 당신을 방화 및 살인, 그리고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미숙의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평생을 뒤집어 쓰고 있던 가면이 마침내 산산조각 나며 그 추악한 맨얼굴이 드러난 거예요. 미숙은 형사들에게 끌려나가지 않으려 발버둥 치며 정의를 향해 악다구니를 쏟아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다. 내가 불을 질렀어. 근데 그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다 너 때문이야, 윤정이. 지훈 씨도 원래 내가 먼저 좋아했어. 넌 다 가졌으면서 지훈 씨마저 내가 뺏어갔잖아. 난 왜 평생을 내 들러리로만 살아야 하는데? 미숙은 마지막 발악을 하듯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날 죽었어야 할 사람은 지훈 씨가 아니라 너야. 원래 내가 집에 있기로 했잖아.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그러니까 지훈 씨도 내가 죽인 거야. 미숙의 미친 듯한 절규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어요. 그 어디에도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한 뉘우침은 없었습니다. 끝까지 미숙은 모든 것을 정의의 탓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마지막 한마디는 정의의 가슴 가장 깊은 곳을 비수처럼 후벼 팠습니다. 그날 죽었어야 할 사람은 너다. 그 말이 정의의 귓가에 쾅 하고 내리꽂혔어요. 그날 내가 출장만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그 집에 있었더라면, 25년 동안 단 하루도 정의를 놓아주지 않던 그 죄책감이 순간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정의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두 눈동자가 위태롭게 흔들렸어요. 정의는 자기도 모르게 한 발 뒤로 휘청였습니다.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정의가 이대로 무너지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의는 천천히 다시 두 발에 힘을 주었어요. 떨리던 두 눈에 다시 단단한 빛이 돌아왔습니다. 정의는 흐트러진 숨을 가다듬고 미숙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단단한 목소리로 한마디 한마디를 또박또박 내리꽂았습니다. 미숙아,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단 한순간도 잊지 않을 거야. 넌 남은 평생을 감옥에서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단 하루도 빠짐없이 똑똑히 되새기며 살아라. 그게 내가 치러야 할 죗값이야. 정의의 그 한마디에 발악하던 미숙의 입이 우뚝 다물어졌어요. 미숙은 끝내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형사들의 손에 이끌려 회의실 밖으로 끌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이 가라앉은 뒤 정의는 천천히 단상에 올라 주주들을 향해 섰어요. 정의의 두 눈은 붉게 젖어 있었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한 가지 여러분께 더 알려드릴 일이 있습니다. 정의가 회의실 뒷문을 향해 가만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러자 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조현우였어요. 주주들이 어리둥절한 얼굴로 웅성거렸습니다. 정의는 떨리는 손으로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어요. 화면에 그 서류가 큼지막하게 떠올랐습니다. 친자 성립 확률 99.99%가 또렷이 박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여기 이 사람은 25년 전 화재로 잃은 줄로만 알았던 제 아들입니다. 옹고울의 장맛을 그 누구보다 그대로 재현한 제 하나뿐인 핏줄 서주영입니다. 주주들의 시선이 일제히 현우에게로 쏠렸어요. 평생을 떠돌이 고아로 멸시받던 청년이 마침내 옹고울의 당당한 핏줄로 모두의 앞에 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형사들에게 끌려나가던 미숙이 회의실 문 앞에서 문득 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단상 위에 선 현우에게로 향했어요. 경연장에서 처음 보았을 때부터 가슴을 서늘하게 긁어대던 그 불길한 의심이 마침내 눈앞에 진실로 굳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저 청년이 바로 25년 전 자신이 내다버린 그 아이였던 거예요. 미숙의 두 눈에 핏발선 광기가 번뜩였습니다. 미숙은 형사들의 소나기에서 발버둥치며 현우를 향해 악에 바친 저주를 토해냈어요. 너였구나. 그때 그 아이가. 그날 너도 내 아비랑 같이 죽었어야 했어. 내가 모질지 못해서 너를 살려둔 게 천추의 한이다. 그냥 죽게 내버려뒀어야 했는데 5살배기 어린아이를 두고 죽었어야 했다며 악담을 퍼붓는 그 소름 끼치는 모습에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주주들은 경악해 웅성거렸고 단상 위의 정의와 현우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그 자리에 굳어버렸어요. 저런 인간을 아무것도 모르고 25년을 곁에 두고 믿고 의지했다니. 정의는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끌려나가던 미숙이 고개를 돌려 단상 위의 현우를 정면으로 쏘아봤어요. 그 순간 미숙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현우의 그 서글서글한 눈매 위로 25년 전 자신이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한 남자의 얼굴이 선명하게 겹쳐 보였던 겁니다. 자신이 제 손으로 불태워 죽인 그 사람이 자신을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평생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던 미숙의 얼굴이 처음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 일그러졌습니다. 25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이 마침내 모든 가면을 벗기고 세상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이었어요. 장미숙의 재판은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었습니다. 친자매처럼 거두어준 은혜를 원수로 갚은 그 끔찍한 죄목 앞에 사람들은 하나같이 혀를 내둘렀어요. 방화와 살인, 그리고 오랜 세월에 걸친 횡령까지 미숙의 죄는 어느 것 하나 가볍지 않았습니다. 법정에 선 미숙은 그러나 끝끝내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숙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모든 것을 정의의 탓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윤정이 때문이야. 내 것을 다 빼앗아간 그 여자 때문이라고. 재판장이 무거운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무기징역. 미숙은 남은 평생을 차디찬 감옥에서 보내야 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끌려나가면서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는 미숙의 모습에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은 그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뿐이었습니다. 그토록 갖고 싶어 하던 옹고울도, 그토록 시기하던 정의의 모든 것도 결국 미숙의 손에는 단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나고 며칠 뒤 정의에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지팡이에 의지한 채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걸어 들어온 그 노인은 다름 아닌 미숙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때 옹고울 종가의 부엌을 지키던 정의가 어린 시절 이모하며 따르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연로하여 시골에서 조용히 지내던 노인은 뒤늦게 딸이 저지른 끔찍한 죄를 전해 듣고 한 걸음에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노인은 정의를 보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고 정의야. 정의야. 정의가 깜짝 놀라 달려가 부축하려 했지만 노인은 한사코 일어나려 하지 않았어요. 노인은 굽은 등을 더욱 깊이 숙이며 갈라진 목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이 늙은이가 너를 볼 면목이 없다. 사장님이 우리 모녀를 거둬주시고 사람 구실하고 살게 해주셨는데 그 은혜를 우리 미숙이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천벌을 받아도 싸지. 노인의 주름진 두 뺨 위로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어요. 노인은 떨리는 두 손으로 정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미안하다 정의야. 내가 죽어서 사장님 얼굴을 어떻게 보나. 이를 어쩌면 좋아. 정의의 두 눈에서도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어요. 정의는 천천히 몸을 낮추어 무릎 꿇은 노인을 가만히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고는 노인의 야윈 등을 어린아이 달래듯 부드럽게 쓸어내렸어요. 이모, 일어나세요. 정의의 목소리는 따뜻하면서도 단단했습니다.
이모 잘못이 아니에요. 이모는 평생 우리 집안에 정성을 다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모를 원망하겠어요. 그러니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세요. 정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젖은 눈으로 노인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을 이었어요. 하지만 미숙이가 저지른 짓은 저는 결코 용서할 수 없어요. 제 남편을 죽이고 제 아들을 그 모진 세월 속에 버려둔 죄는 마땅히 그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것만은 이모도 이해해 주세요. 노인은 흐느끼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마주잡은 손을 놓지 못한 채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한 사람의 비뚤어진 욕심이 핥히고 간 자리에 그래도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은 끝내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그 사이 여름이는 무사히 큰 수술을 마치고 거짓말처럼 건강해졌어요. 헬쑥하던 두 뺨에는 발그레한 생기가 돌았고 작은 몸은 어느새 포동포동 살이 올랐습니다. 이제 여름이는 또래 아이들처럼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되었어요. 옹고을 종가의 너른 마당에는 여름이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마당을 아장아장 뛰어다니는 여름이의 작은 손목에서는 모든 진실의 열쇠가 되어준 구름무늬 은팔찌가 햇살을 받아 반짝였어요. 이제 그 팔찌는 더 이상 슬픔의 증표가 아니었습니다. 끊어졌던 핏줄을 다시 이어준 기적의 증표였으니까요. 평생을 외로운 고아로 살았던 현우는 마침내 잃어버렸던 본래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서주영. 정희와 지훈이 손수 지어준 옹고을의 당당한 핏줄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주영은 이제 옹고을의 수석 조리장이자 어엿한 후계자가 되어 종가의 장맛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지훈이 목숨으로 지켜낸 그 낡은 다이어리는 더 이상 숨겨야 할 비밀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옹고을의 자랑스러운 보물이 되어 대대로 이어질 종가의 장맛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곱게 물드는 저녁, 정희와 주영은 나란히 장독대 앞에 섰어요. 크고 작은 장독들이 줄지어 늘어선 그곳에서 두 사람은 정성껏 익힌 시간장을 한 국자씩 떠옮겨 담았습니다. 어머니에게서 딸에게로, 다시 그 아들에게로 100년을 이어온 종가의 장맛이 그렇게 또 한 세대로 고이 이어지고 있었어요. 어머니, 주영이 정희를 가만히 불렀습니다. 이제는 그 호칭이 더없이 자연스럽고 따뜻하게 입에 붙었어요. 내 아버지가 참 좋아했겠구나. 이렇게 너랑 나란히 서서 장을 뜨는 모습을 봤다면 말이야. 정희가 노을빛에 젖은 눈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주영도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당 저편에서는 여름이가 할머니 하고 부르며 두 팔을 활짝 벌린 채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두 팔을 벌려 품으로 뛰어드는 손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어둠 속에 묻혀있던 한 가족이 마침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이 어머니의 품으로 돌아왔고 끊어졌던 핏줄은 다시 이어졌어요. 아버지가 목숨으로 지켜낸 사랑은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아 마침내 따뜻한 결실을 맺었습니다. 노을이 종가의 장독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어요. 새 식구의 다정한 웃음소리가 그 따스한 저녁 햇살 속으로 잔잔히 번져갔습니다. 한참 동안, 아주 오래도록 말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5살 아이의 손목에 채워진 작은 은팔찌 하나가 25년의 세월을 건너 끊어졌던 핏줄을 다시 이어주었습니다. 죽어가던 한 아버지가 마지막 순간까지 어린 아들을 살리고자 했던 그 간절함이 세월도 불길도 끝내 태우지 못한 질긴 인연의 끈이 된 건 아닐까요? 미숙은 평생 남의 것을 탐했지만 그 손에 남은 건 텅 빈 어둠뿐이었습니다. 현우는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기보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내려는 우직함으로 결국 어머니를 찾고 딸을 살릴 수 있었어요. 어쩌면 삶의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을 손에 쥐었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그 시간을 버텨냈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깊이 묻혀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고 묵묵히 견디는 사람에게는 끝내 봄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보았어요.
노을진 장독대 앞 새 식구의 미소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따뜻한 봄날이 오래 머물기를 진심으로 바랄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온기로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가슴에 남는 장면이 있으시면 댓글로도 마음을 나눠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도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